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YK랑 MOU를 맺고 이번 내년 총선을 진행을 합니다. 선거에서는 선거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법을 이 출마자들이, 후보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면서도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당선돼도 선거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당선 무효 확률도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들 슬로건이 알아야 당선된답니다. 알아야 당선된다. 선거법의 도사, 우리 선거운동에서는 프로를 도사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선거법의 도사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이기선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법조 경력은 처음에 검사로 시작을 해서 10년 조금 넘는 기간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법원으로 옮겨서 또 판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조 제조에서의 생활은 마쳤고 지금은 변호사로 YK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거 사건을 검사로서,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도 겪어봤을 건데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다면? 제가 검사로서 했던 사건과 판사로서 했던 사건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로서는 선거사범 수사를 했었고요. 판사로서는 선거사범의 재판을 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사건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거고요. 모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산악회를 만들고 그 산악회가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원래 선거법에서는 어떠한 단체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 그 조직을 했던 분이 나중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 유사 선거운동 기구 아닙니까? 네, 사조직이죠. 사조직인데 이게 선거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협이라든지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위원회로 통칭하는데 그런 당의 공조직이 있으면 또 다른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그러면은 조직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은 개별적인 그 조직 활동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기구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유사기구 설치 금지, 그 다음에 사조직이라는 명칭을 써서 사조직 금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선거운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산악회다, 이제 주로 후보들이 하는 게 포럼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조직 없이 자기 혼자 그럼 어떻게 뛰냐, 이게. 그럼 저는 해라 그래요. 그런 조직을 해라. 다만 그 조직은 그 조직의 정관이라든지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입각해서 그게 충실하게 해야 된다. 산악회면은 심신도모를, 친목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산을 타고 하는 그것만 해라. 근데 거기 가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그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중회, 동문회, 동창회, 체육대회 이런 모든 단체적 활동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의식이 있었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는 모든 단체 행동이 금지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그 단체 활동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는 그 규제가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순수하게 친목 모임 이런 차원이라면은 현행 선거법에서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선거에 관한 활동, 요게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 넘나드는 게 아마 이 검사나 판사로 재판하실 때도 상당히 그게 그거 됐을 건데요. 어렵습니다.
나 출마한다는 것은 단순 고지는 또 문제 없다면서요.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서 직접 선거와 관련된 내가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 잘 봐달라 이런 발언이 없더라도 그러한 뉘앙스를 비치면서 업적을 홍보한다던가 예,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발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안 되려면. 선거와 관련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아예 하지 우리 법의 취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 현행법상. 예, 2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13일밖에 안 되죠. 네네. 예.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선거운동 준비 행위의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비후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비후보가 금방 본 선거운동이 13일이 너무 짧으니까 예비후보 기간을 4개월 더 가지고 12월 12일부터는 네. 예비후보자는 법적 지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후보들, 예비후보자들은. 엄격히 말하면 이제 네. 예비 후보죠. 후보는 아니고요. 예,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을 한때부터 후보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자기를 홍보한다거나 예비 후보라는 그런 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서 밖에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예, 이러한 활동들은 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분명히 예비 후보라는 그런 명칭은 부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예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선거법 저촉의 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 선거운동도 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활동만 해야 되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까지 하면은 사전 선거운동이 됩니다. 제 말은 말을요, 이야기를 자기가 이번에 출마합니다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난 이 지역을 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공약이죠, 공약. 예, 이 선관위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홍보물을 예비 후보 단계에서도 그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는 공약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네. 예, 그래서 예비 후보가 되면은 아마 그런 법적인 13일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면 신인과 현직의 차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선거운동 준비행위도 있지만 본인들이 정당활동, 의정활동 이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현직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직들은 의정 보고회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사실상 그게 선거운동처럼 비칠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현직이 아닌 분들,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나마 현행 선거법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예비 후보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 현수막 이런 것을 설치하고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함 부분인데요. 자신을 홍보할 만한 기재사항을 명함에 넣어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 선거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고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지물을 착용하는데 일종의 보통 상의 많이 입고 다니시죠? 그거하고 어깨띠를 메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대행업체를 통해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단체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SNS를 통한 자기 홍보, 또 이메일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명함을 어떻게 돌리느냐, 어디에서 돌리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함 돌 수 있는 게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배포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을 보면 호별 방문 금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별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호가 집 호자죠. 이걸 문헌 그대로만 해석하면 집에만 방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호는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폐쇄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회사의 직원들만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데 이제 그 해당 구청에 가서 구청장 인사가 왔는데 구청 사무실에 가서 쫙 명함 돌리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구청이나 관공서는 민원실 같은 데는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대가 지급 없이 다닐 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는 또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은 지하철군의 내부에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하철 몇 번 출구 이렇게 호명하지 않습니까? 그 출구 밖에서는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설명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주의와 지도를 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선관위에서도 처음부터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너무 어렵고 선관위에서도 지도 활동이나 아니면은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설명을 아무리 하시더라도 그 이해를 충분히 못하신 분들은 부지불식간에 그 위반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아니면 이러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미 주의를 줬고 했는데도 또 어긴다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거겠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선거법이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많이 묶였죠. 그때 엄격하게 규제된 선거법이 지금까지 사실상 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 많은 민원도 받고 그러셨을 건데 말과 발은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끈하게.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온갖 그 불법, 특히 돈, 매수 행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선거를 치러보자 하는 슬로건 하에서 현행 선거법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그 선진국가의 위상도 높아졌고 민주도 높아졌고 뭐 이제 국민들이 건건선거, 탈법선거에 자주지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IT 시대 아닙니까? 그 SNS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홍보 행위는 지금 SNS를 통해서는 다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정당하게 자기를 홍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SNS에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서도 그에 준해서 홍보가 어느 범위에서는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방 이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IT가 강국이 되다 보니까 SNS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있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허위사실을 야기했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그 기본권입니다. 반면에 그 표현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상대방은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비방당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일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을 했고 그 하나의 방법이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물론 이제 공직 후보로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증은 필요합니다. 특히나 도덕적인 검증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검증을 빙자해서 확인되지도 않고 최소한의 소명 자료도 없는 그러한 풍설 정도까지 난무해서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하더라도 일정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근거 제시는 의혹을 제시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누구로부터 저 후보자가 어떠한 비리가 있더라, 어떤 흠결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단지 그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걸 확인하는 절차, 우리가 흔히 팩트 체크라고 하죠. 그런 팩트 체크를 거친 다음에 이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 할 경우에 의혹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거죠. 출마하는 분의 도덕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선거라는 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폭넓은 검증의 자리에서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 좀 유의해야 될까요? 평소에 자기가 도덕적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남에게 흠잡히는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분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신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방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그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라도 뭐를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근거 없는 그 자기의 즉흥적인 발언, 예,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의혹 제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는 또 검증으로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선거 방송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거 토론회가 제일 중요한 표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선거 방송이 끝나고 또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고소고발이 많이 되는 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입니다. 토론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적 제약의 특성상 굉장히 단문의 단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설령 단답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나름의 근거는 사전에 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의혹을 제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토론회에서 제일 맹점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다 하면은 한 번 더 되물어서 답하는 게 현명할 수 있겠죠. 되물어봐야 된다. 지금 후원회 구성이 돈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요즘은 이렇게 예비 후보도 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여기에 각별히 좀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모집하는 돈은 이제 다 정치자금으로 보거든요. 정치자금이란 게 모든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그 비용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떤 명칭이든 정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이라면 다 정치자금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정치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 사용이 예정된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다 정치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그 모집 방법이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정치자금은 반드시 사적으로 모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그 설치되어 있는 후원회를 통해서 그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쉽게 말해서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돈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그 내역을 차곡차곡 모아야 됩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사를 할 때 자료가 없다거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한 선거 비용을 초과했다거나 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 돈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책임자가 있거든요. 회계 책임자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계 책임자가 처벌은 받았지만은 그 영향은 당선된 당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법에는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돼서 그 벌금 이상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당선인이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무효가 된 국회의원분들도 계십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은 후보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상은 당선 무효가 됩니까? 후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이면은 다 당선 무효가 되고요. 후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선 무효이 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은 어느 수준 정도면은 100만 원이니? 우리 선거법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 형사범죄로 본다면 벌금 100만 원은 아주 일반인들 사이에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형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누구와 싸움을 해서 2주 이상의 상해를 가했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 많이 하죠.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상대편 차를 들이받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쳤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쉽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거법에서 돈을 주고 누구를 매수했거나 선거구민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줬다 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벌금 100만 원 이상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선거 비용은 일정한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 보조금을 다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은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벌금 7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90만 원이다 이렇게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거의 선고되는 예가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보자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예비 후보자가 되면은 유급 사무원을 둘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분까지 둘 수가 있습니까? 네, 유급 사무원은 선거 사무장 포함해서 3명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후보를 도와서 네. 후보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세 분 말고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통칭 자원봉사자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말 그대로 스스로 그 특정 후보를 위해서 내가 자원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차비도 들고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정말 자기 돈으로 후보를 돕고 해야지 이게 후보가 잘못하면 기부행위라든지 이게 걸릴 수 있다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그 돈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후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10,000원 이내에서 음식물은 또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행원이 아닌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기부행위가 있을 때에는 기부행위 금지 또는 선거법상의 이해유도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촉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선일 때는 이제 유급운동원 수가 상당히 확대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이제 선거법에 한한 일당을 줄 수가 있고 네. 예비후보 때는 3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수행일 때 식대 외에는 없다. 예, 수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뛰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명칭도 자원봉사입니다. 아, 자원봉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또 많이 걸리는 게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네, 기부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부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 기부행위의 주체는 사실상 우리 선거법에는 크게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고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 흔히 얘기해서 예비후보자죠. 그리고 그 배우자, 제3자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행위는 우리 선거법상 1년 내내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출마하기 전에 어디에 큰 기부를 했거나 하면은 예비 후보 단계에서 그게 기부 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면은 너무 조심해야 되는 행위가 바로 기부 행위입니다. 기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 구민이죠. 그리고 선거 구민과 관련 있는 사람, 또 선거 구민과 관련 있는 단체가 기부 행위 크게 상대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그 불우이웃들, 네. 그리고 뭐 설 때라든지 명절 때,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후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불우이웃 돕기할 때도 자기 명의의 뭐를 예를 들면 뭐 안 됩니다. 음식도 일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부가 되는 모든 물품, 향응, 음식, 네. 재산적 이익, 경제적 이익 모든 게 금지됐다고 보면 됩니다. 기부 행위에서 아마 일반인들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실제로 뭔가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야 기부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 행위가 되고요. 또 내가 주겠다. 일방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내가 기부 행위를 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그 행위 자체도 기부 행위 금지에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넓네요. 폭넓습니다. 네. 그럼 이거 몰라서 되는 경우도 많겠는데요. 특히나 의사 표시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의사 표시도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공무원들의 뇌물죄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에서도 실제 돈을 준 행위 아니면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 주겠다고 내가 제시한 의사표시 그런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거든요. 기부행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 등은 1년 내내 기부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단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역 사랑회 이런 게 있다. 네, 네. 그럼 지역 사랑회 차원에서 그 불우이웃에 네. 예를 들면 연말 연시에 뭐 떡을 준다든지.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자기 명의가 들어가면 안 돼. 명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줄 수는 있다 그러더라고. 그 단체에서는. 단체 명의로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요. 그 단체 명의에 그 후보자의 명의나 명칭을 아니면 후보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 명칭이나 기재사항으로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문구도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줬는데 말로 이건 누가 좀 이렇게 드리는 거네. 말로 해서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후보 여러분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판 개념에도 90일 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출판 개념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모금 수단이다 어쩌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도사님이 볼 때는 이게 특별히 유념한 사항은 뭔지 출판 개념에 관련돼서. 네. 예. 출판 개념회가 요즘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도 출판 개념회가 있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저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서도 주의할 사항은 출판 기념회가 마치 그 후보자의 업적 홍보 내지 사전 선거 운동처럼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출판 기념회에서 책 가격, 네. 예,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판매 가격이 시가 상당하는 금액으로 판매가 돼야지 이게 할인이 된다거나 무료로 책을 준다거나 하면은 그건 기부행위 금지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부행위와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그 기간이 어째 말하면 지금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뜬다 어쩐다 되면 이제 후보들한테 지원도 받고 이럴 건데 당내 경선과 겹치거든요. 네. 이럴 때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규정되는 법하고 일반 선거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나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데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 처벌을 받는다는 행위는 결국은 당내 경선에서도 경쟁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유의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상대 그 경선 후보자의 지지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선과 큰 차이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도 경선에서 정해진 방법을 벗어나면 그것도 부정선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경선 방법에 대해서는 각 당별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경선이 끝나면 화합하자 해서 경선 과정에서 수사 의뢰 고소고발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후보님은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했던 걸 다 취하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던 행위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선 행위에서의 위반 행위로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은 그것도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 수사와 재판하시면서 겪어보실 때 이 후보자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 하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해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예, 선거법을 전담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후보자님들이 선거법을 개별적으로 공부할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겁니다. 선거법 전문가의 조언, 자문을 받는 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겠고요. 또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문의는 구두 문의보다는 서면이나 공문에 의한 문의가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선거라는 게 결국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을 뽑기 위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은 일종의 규칙이고요.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 91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선거가 부활되면서 이 선거 컨설팅의 한 역사를 이룬 저희 그 윈컴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그동안 33년간의 어떤 선거 컨설팅의 역사 위에서 올해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YK와 함께 이제 공직선거법을 후보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충족하는 선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MOU를 형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은 검판사, 변호사, 선관위원장도 지내신 우리 이규선 대표님께서 충실하게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예비후보 전에 워밍업 정도로 이걸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아마 구체적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해결사로서 우리 이규선 대표님께서 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